네,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수업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수업은 이제 한류노트님께서 부탁하신 것처럼 토픽 쓰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수업에 달라고 요구하셔서 쓰기 공부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픽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보실 만한 책,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한국으로 대부분 공부하러 유학 오고 싶어 하실 텐데요. 한국으로 유학 올 때 필요한 장학 제도 같은 것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질문과 저의 대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지금 이 속도로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 빠르기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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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토픽 쓰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제 저는 와봄 토픽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제 와봄 토픽 채널에서 영상을 보거나 같이 실시간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미 한 번쯤은 보셨겠지만 저는 쓰기 공부할 때 또는 쓰기 공부뿐만 아니라 읽기나 듣기 공부할 때도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3단계로 공부하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 3단계 공부법은 혼자서 공부할 때 그러니까 선생님의 도움 없이 배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근처에 학원이 없거나 또는 인터넷이 잘 되지 않아서 혼자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데요. 이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기출문제를 먼저 공부하라는 겁니다. 기출문제 아세요? 네. 네, 기출문제는 시험 문제죠. 토픽 시험에 나왔던 이 문제를 먼저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공부하는 방법은 그냥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제 토픽 시험을 본 적이 없거나 또는 내가 토픽을 이제 막 공부하고 있다, 처음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풀려고 하면 너무 어렵죠. 그리고 답이 무엇인지, 답이 왜 이렇게 되는지도 생각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기출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쓰고 이것이 왜 답인지, 왜 이것이 답이 되는지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기출문제가 아니라 제가 만든 문제인데요. 요즘 저작권 문제 때문에 기출문제를 쓰지 못하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 쓰기 51번과 2번에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답을 찾아야겠죠. 물론 문제를 보고 답이 무엇이다라고 풀 수 있는 학생들은 문제를 풀고 공부하면 되겠지만 그게 어려운 학생들, 아직 처음이라서 어려운 학생들은 먼저 이렇게 답을 먼저 찾아서 쓰는 겁니다. 자, 답을 먼저 찾아서 쓸 때 여러분들이 기억에 들어갈 답은 이렇게 되고 니은에 들어갈 답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기출문제, 시험 문제에 나온 단어와 문법을 위주로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수강 후기라고 나와 있는데 수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수업을 봤다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다른 단어로는 수업을 듣다. 이렇게 사전이나 아니면 핸드폰에서 찾아서 단어 뜻을 공부할 수 있겠죠. 후기는 감상,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거나 체험한 후에 내가 느낀 점을 적은 글, 이런 것들을 후기라고 하죠. 또 뭐 전혀 이런 단어들, 뭐 영어로는 뭐 never 이런 의미라는 거 찾아서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단어 공부하시고 기억에 필요한
문법과 니은에 필요한 문법 같은 것을 이제 그 기출문제에 나온 시험 문제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예요. 기억 같은 경우엔 앞에 전혀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앞에 전혀가 있을 때는 뒤에는 하지 않았다, 못했다와 같은 부정 표현이 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부정 표현.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없을 때 능력이 없다.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전혀 무엇을 하지 못하다. 또 글씨가 너무 안 예쁘네요. 죄송해요. 또는 전혀 무엇을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시험에 나왔던 문제와 맞춰서 그 관련된 문법을 공부할 수 있겠죠. 또 니은 부분에서는 덕분이라는 표현 자체가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 원인 자체가 고마운 원인. 좋은 결과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는 원인을 나타낼 때는 덕분이다 라고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와 문법을 찾아서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에서 알려주는 문법과 단어를 먼저 공부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법을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뭐 원인을 나타내는 니은에 나온 문법의 경우에는 원인을 나타낼 때 뭐 명사 다음에는 때문, 덕분, 탓, 뭐 동사나 형용사 다음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공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들 앞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이런 표현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해 보면요, 뭐 안 좋은 결과,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원인은 뭐 탓에, 뭐 통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우리 앞에서 썼던 긍정적인 좋은 결과에 대한 고마운 마음의 원인은 덕분에 서로 반대 의미구나. 같은 원인을 나타내지만 좋은 결과인지 나쁜 결과인지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가운데 보면 바람에 때문에 아서어서 이런 것도 다른 의미와 비교해서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와 연결된 문법과 단어를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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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번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먼저 첫 번째는 기출문제 먼저 공부하라는 거는 문제를 푸세요 라는 게 아니라요. 답을 확인하고 여기에 나온 답과 관련한 문법 그리고 단어를 정리해 나가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토픽 시험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시험을 위한 공부는 시험에 맞게, 시험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1단계 기출문제 공부하는 게 끝났어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아마 문법도 어느 정도, 시험에 나왔던 문법도 정리될 거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도 좀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공부가 끝난 이후에 위에 나온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답을 보지 않고 답을 보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다시 풀어보는 거죠. 이때 풀었을 때 답을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다시 풀었을 때 틀리는 문제를 반복해서 틀릴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 썼는지, 왜 잘못 풀었는지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잘못 풀었는지. 자, 보통 외국인 학생분들이 토픽 문제를 풀 때 쓰기에서는 쓰기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푸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공부한 문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내가 왜 잘못 풀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똑같은 문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100%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위에서 우리가 기출문제, 원인에 대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원인과 관련한 문제들, 유사 문제, 비슷한 문제라고 하죠. 원인과 관련한 시험 문제들을 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틀리지 않는지, 아니면 다시 또 틀리는지, 나의 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비슷한 문제들, 그러니까 여기에선 예상 문제라고 할게요. 예상 문제까지 풀었는데도 위에서 공부했던 이 문법 부분이 또 틀린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법을 확실히 이해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틀렸다면 다시 위에 기출문제에서 정리한 문법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네,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먼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문제에 맞춰서 시험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고요. 시험 맞춤 공부. 사실 언어라는 것 자체가 공부할 범위가 너무 많고 공부할 게 많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데 정작 내가 공부한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최대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빼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필요한 부분만 공부하도록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부분을 줄여주고 집중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또 두 번째는요, 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대부분 이해하시겠지만, 토픽 시험에서 한 번 나왔던 문제들, 특히 쓰기 51번이나 2번에 한 번 나왔던 문법 문제들은 반복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반복해서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이미 시험에 나왔었던, 또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문법이나 시험 문제들은 정말 자세히 공부하고 깊게 공부하고 어떤 문제로 바뀌어서 나와도 틀리지 않도록 완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해되세요? 네. 자,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먼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는 공부가 끝나면 그 답을 가리고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요. 문제가 맞았을 경우에는 그 문제와 비슷한 문법이 나온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읽기 수업을 하거나 듣기 수업을 하다 보면 토픽 문제에서 한 번 나왔었던 주제 있죠. 한 번 나왔었던 읽기 문제 주제가 다음에 또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해되시나요? 듣기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64회 시험인가? 60회 시험에서 콜럼버스와 관련한 시험 문제가 한 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78회 시험에서 콜럼버스 달걀과 관련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알 수 있는 게 시험 문제에 한 번 나온 주제들은 그것을 이용한 비슷한 주제의 다른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네. 항상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잡고 포인트로 잡고 여기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뻗어나가는, 여기에서 다른 것들을 추가하는 공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나무처럼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 기둥이 가장 중요하죠. 이 기둥이 기출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네, 기출문제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과 관련한 문법 공부하고 여기에 나왔던 문제와 관련한 단어 공부하고
또 이 기출문제와 비슷한 문제들, 예상 문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이 중심을 잡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고 잠깐 보여드렸죠. 네. 그러면 한번 예상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만든 문제인데요. 보면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 연습하기라고 되어 있죠? 네. 자, 그래서 네. 기억 부분에 보면요. 뭐 정말 가고 싶었는데 그날 갑자기 중요한 이렇게 있어서 콘서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자, 콘서트 표를 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콘서트에 못 가게 되었대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갑자기 중요한 일이 있대요. 그럼 기억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답은 앞에 문법 공부한 것처럼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다라는 것은 콘서트에 못 가게 된 거니까 그에 대한 원인을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바람에 또는 때문에 어서 이런 부분이 다 답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콘서트에 못 가게 된 것은 좋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덕분에는 쓰면 안 됩니다. 틀립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출문제 공부하고 그와 비슷한 문제를 풀어보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아마 51번과 2번 관련한 문제는 틀릴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53번과 54번 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54번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본 것처럼 기출문제에서부터 먼저 공부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 54번 기출문제 예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도시화가 나왔었어요. 60회에. 그런데 그 이후에 64회에서 도시화와 관련한 도시 문제가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또 과거에 53회 때 그 53회 53번 문제로 일회용품과 관련한 문제가 나왔어요. 일회용품이 뭐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일회용품을 정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나중에 54번 문제로 일회용품 규제 방법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한 번 나왔던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연결되어서 53번과 54번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53번, 54번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 또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필사하세요라고 말합니다. 필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서 쓰기. 네. 그렇죠. 옆에 있죠? 따라서 쓰기.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그대로 옮겨서 쓰는 것을 필사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여자가 지금 뭔가 열심히 적고 있죠? 네.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이 노트북에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보고 자기가 직접 보고 옮겨 적고 있어요.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53번, 4번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거 먼저 하세요. 필사하기 먼저 하세요. 왜냐하면 필사하기를 하다 보면 53번과 54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잘 쓴 글 있죠. 잘 쓴 글을 옮겨서 쓰다 보면 옮겨서 쓰는 그 과정에서 한국어를 이렇게 써야 하는구나. 53번은 이런 식으로 써야 하는구나. 이런 표현으로 써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됩니다. 마치 습관이라는 단어 아세요? 네.
알아요. 습관이라는 단어 있죠? 내가 뭔가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뭔가 하는 행동을 자꾸 보면 나도 그걸 따라하게 되죠. 네. 네. 부모님이 아침마다 물을 마셔요. 물을 이렇게 한 잔씩 드세요. 나는 물을 안 마셔요. 마시고 싶지 않은데도 부모님이 물을 드시는 걸 이렇게 계속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럼 나도 모르게 물을 따라 마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53번과 4번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옮겨 쓰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쓰는 글에 대해 이런 식으로 써야겠다라는 이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글을 쓸 수 있겠죠. 마치 이건 그것과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 공부할 때, 한국어 공부할 때 말하기 어떻게 공부해요?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고 그것을 따라서 한번 말해봐라 라고 말을 하죠. 네. 그것처럼 말하기 연습에서도 따라서 자꾸 말하다 보면 단어도 조금 많이 알게 되고 발음도 좀 좋아집니다. 그것처럼 쓰기도 잘 쓴 사람의 글을 따라서 쓰다 보면 그 사람의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어서 글을 좀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먼저 필사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53번, 54번 글을 그대로 따라서 옮겨 적는 거예요.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필사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53번 쓰는 방법, 밑에 나와 있죠? 쓰는 방법, 형식이 있다고 했는데 이 쓰는 방법, 형식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네네. 네. 그래서 필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53번, 4번을 쓰는 방법. 규칙이 있구나. 이 규칙에 맞춰서 쓰면 좀 내가 단어가 부족하거나 문법이 부족해도 약간 좀 그래도 잘 쓴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글쓰기 규칙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53번과 4번은 이런 글쓰기 규칙, 형식에 맞춰서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좀 필요한데요. 다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게 만든 예상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보면 그 토픽 시험 문제와 비슷하죠? 이걸 수업할 때 저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1인 가구 비중에 대해서 2018년, 19년, 20년 자료가 3개일 때 자료에서 나오는 숫자가 18년, 19년, 20년 이렇게 2개 이상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쓸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방법이 3가지가 있죠. 전체 1인 가구 비중은 2018년이었고 2019년, 20년 이렇게 계속 증가해 왔다. 이런 식으로 3가지 방법을 보여드렸죠. 자, 이런 것처럼 한 가지 자료 53번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53번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전체 1인 가구 비중이 노인, 인구, 현황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거나 숫자가 20%, 40% 이렇게 바뀌어도 이 바뀐 내용을 이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자연스러운 53번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사하다 보면 제가 지금 표시한 것처럼 자,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어디에서 자, 이거는 문제의 주제죠. 이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 어떻게 되었다. 2018년에는 이 정도였는데 몇 년도에는 이것을 거쳐서 몇 년도에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53번 쓰는 그 문장 표현 자체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거 필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돼요. 기억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53번 쓰는 방법, 형식을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들 연습할 때 어떻게 연습하면 되냐면요.
네, 이렇게 그 형식 부분만 빼고 이 표를 보고 이 빈칸을 채워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이는 뭐 제목이 이거니까 여기 제목 넣으면 되겠죠? 뭐 최근 3년간 출생 사망자 수 여기 적고요. 이것과 무관하지 않은데 뭐 동기간이면 이거 숫자 나타내는 거니까 동기간 뭐 이 두 개 중에 하나겠죠. 뭐 출생자 수가 뭐 33.4%에서 출발했으니까 3.4%에서 이제 거쳐라는 건 중간이 있는 거죠. 이거 30.9. 네, 이것을 거쳐 27.6%까지 감소한 데 반해 비교네요. 그러나 이런 뜻이니까 이 사망과 출생을 비교하면 되겠죠. 뭐 사망자 수는 30.3%. 자, 여기에서 또 똑같이 29.8%를 거쳐 마지막 30.8%로 큰 변화가 없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53번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장 표현들을 기억하고요. 그 부분을 비워놓고 바뀌는 예상 문제들 내용이 바뀌어도 그 부분을 채우는 연습을 하다 보면 5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푸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쓰기 문제 51번부터 54번 중에서 가장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53번이에요. 53번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53번을 풀어야 돼? 어떤 위치에 어떻게 그 그래프의 내용을 넣고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을 써야 돼? 이것만 기억하면 짧은 글이기 때문에 53번은 가장 점수 얻기가 쉽죠. 51, 2번보다요. 자, 그런데 53번은 점수가 30점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크죠? 네. 그래서 처음 토픽 시험을 본다, 아니면 토픽 시험이 아직은 좀 쓰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3번을 먼저 공부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53번만 잘 써도 기본적으로 30점은 받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점수를 높이는 데는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쉽죠. 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1번, 2번까지는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맞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1번, 2번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마지막 내가 자꾸 틀리는 잘못 사용하는 문장 표현이나 문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한국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문법을 잘못 사용하거나 또는 한국에서는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 어색한 문장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네. 어색한 문장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첨삭을 받으면 좋다라고 말하는데요. 첨삭이라는 건 뭐냐면 좀 한국어를 더 잘하는 사람, 뭐 선생님 또는 학원 선생님 같은 분들에게 내가 쓴 53번과 54번을 고쳐달라고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보통 이런 경우에 한국어를 잘 못하는 학생이 쓴 글을 한국어를 더 잘 아는, 좀 더 한국어에 익숙한 사람이 봐주면 그 문장에서 내가 자주 반복해서 틀리는 부분을 지적받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건 조금 어색한 표현이야 라고 한번 말해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 부분을 쓸 때 좀 더 기억나기가 쉬워요. 더 조심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방금 제가 53번 쓰는 방법까지 말했는데, 이런 거는 그냥 간단히 눈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원인을 나타내는 문장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과 이제 문장 표현, 이런 것들이고요. 넘어가면, 자, 이렇게. 뒷부분에서 좀 설명할게요. 넘어가면 이런 거죠. 뒤에서 보면,
학생들의 글을 제가 첨삭하다 보면, 고쳐주다 보면 53번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 53번에서 많이 틀리는 주의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틀리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공부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못 쓰는, 53번에서 잘못 쓰는, 53번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접속사나 연결하는 말을 많이 틀리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은 뭐 원인과 뭐 해결 방법 또는 전망 이런 부분이 되겠죠. 네, 이런 부분을 문장으로 만들 때 보통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문장을 틀립니다. 이렇게요. 이거 영상으로도 제가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 뭐, 원인 부분,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이 원인 부분을 옮겨서 적을 때, 이 문장으로 바꿀 때, 동사와 형용사 앞에서는 조사를 이가를 써야 하는지, 을을 써야 하는지 두 가지를 많이 착각해서 잘못 쓰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여기 보는 것처럼 변화의 원인 부분 또는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전망 부분을 쓸 때 문장 표현 자체가 간편화되는 것인지 또는 간편화하는 것인지 또는 간편화해서라고 쓰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잘못 쓰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외국인 학생분들이 이거 맞는 표현이야 라고 생각하고 쓰는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색한 부분, 한국어에서 볼 때 잘못 쓴 부분을 지적받으면 좀 더 고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3번이나 54번을 이렇게 쓰면서 필사하고 또 쓰는 방법을 익힌 후에는 여러분들이 쓴 글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혹시 내가 실수하거나 반복적으로 틀리는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자, 여기까지가 53번과 54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51번부터 54번까지 쓰기 공부 방법을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 반복할 때 기준은 시험에 나왔던 문제,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반복해라 라고 말씀드렸죠. 3단계 공부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3단계 공부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복 공부하다 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자주 틀리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실수하는지 나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틀린 것 위주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죠. 다음은요, 53번이나 54번 같은 긴 글, 문장을 직접 써야 하는 글의 경우에는 이렇게 필사하는 것, 옮겨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 이거는 제가 한번 추가해 봤어요. 여기 보면 오감을 사용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오감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맛을 볼 수 있는 이런 감각을 오감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손으로 옮겨 적는 것보다 손으로 옮겨 적으면서 입으로 따라했을 때 사람이 기억하는 기억력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사람은 공부를 할 때 보통 눈으로 보고 머리로 기억하려고 하죠. 보통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필사하는 과정에서 또는 문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눈으로 본 것을 입으로 따라서 한번 말해보고 읽어보고 내가 입으로 말한 것을 귀로 한번 들어보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여러분의 눈도 공부하고 입도 공부하고 귀도 공부하는 게 되겠죠. 또 필사하다 보면 손도 공부하는 게 돼요. 여러 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공부할 때 언어 공부할 때는 읽기뿐만 아니라 듣기, 말하기까지 그 모든 능력을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책을 보고 눈으로 공부하기보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여자분처럼 이렇게 눈으로도 공부할 내용을 보시고요. 손으로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입으로도 따라서 한번 말하고 내가 말한 내용을 귀로도 이어폰 끼고 있죠?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 가지 감각을 사용해서 공부했을 때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내용을 공부해도 훨씬 오래 잘 기억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것들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이해되시죠? 네. 네. 또 한 가지 더. 조금 내가 초급이 아니다. 중급이 아니다. 나는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린 이런 공부 방법은 토픽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아직 쓰기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는 초급과 중급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는 그것보다 조금 더 한국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나는 좀 더 53번과 4번을 그냥 쓸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으시죠? 네. 이런 네.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51번부터 53번은 문제가 되지 않고 아마 54번이 문제가 될 거예요.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르고 주제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써야 네, 할지 맞아요. 모르죠. 네, 자,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먼저 주제를 찾아서 그 내용을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죠. 뭐 뉴스를 보거나 또는 책을 보거나 하는 식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들을 골라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토픽에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은 정해져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들, 사회적 문제. 이제까지 나왔던 사회적 문제는 도시화, 그리고 인구 문제. 인구라고 하면 뭐 노인 문제, 노인들이 지금 현재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 이런 문제 나왔었죠. 두 번째는 교육 문제. 뭐 아이들의 경제 교육 또는 과정 교육과 결과 중심 교육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또는 예술 교육이 왜 필요한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교육과 관련한 문제들이 시험 나왔었고요. 네, 세 번째는 환경과 관련한 문제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는 이 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좀 집중해 주세요. 왜냐하면 요즘 한국에서도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뉴스들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환경 문제예요. 너무 환경이 파괴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많이 불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힘들어지고 있죠. 동물들도 많이 죽고요. 이런 환경 문제도 앞으로 시험에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사람들의 성격과 관련한 문제들. 성격과 관련한 문제들 또는 습관과 관련한 문제들, 뭐 규칙, 계획 세우기가 왜 중요한지, 또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성격이나 습관과 관련한 주제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주제에 따라서 시험 문제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54번에서 내가 좀 실력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런 주제에 맞춰서 글을 읽고 내용을 읽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시험에 나올 수 있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사실은 54번을 위한 54번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네. 그리고 여유가 되면 이것을 직접 한번 54번 글로 써봐야겠죠.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할 때는 좀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직접 이거 다 내용 찾아서 읽고 직접 생각해보고 글로 써보려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지 않으세요? 아파요. 맞아요. 아파요. 네, 아파요. 너무 범위도 많고 어디서부터 이 내용을 찾아서 읽어야 할지 봐야 할지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힘든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과정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사실은 많은 교육 유튜버들 또는 교육 학원들이 대신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54번 뭐 10점 올리기 수업 또는 지금은 54번 예상 문제 이 수업을 통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신문이나 책에서 제가 보고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설명드리고 또는 글로 보여드리고 이걸 제가 직접 문제로 만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풀어보세요 라고 숙제로 내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앞에서 설명했던 이 과정을 직접 하려고 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너무 힘들어요. 아마 그 뉴스 찾아보다 포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직접 하기보다는 이렇게 이런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다양한 토픽 책에서도 이런 예상 문제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푸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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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와본 토픽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시험이 있잖아요. 84회 토픽 시험. 이 84회 토픽 시험을 위해서, 이제 8월부터 이거 수업을 계속 실시간으로 해왔었어요. 예를 들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51번, 52번, 시험에 나왔던 문법들을 한번 정리해서 수업을 하고, 그걸 직접 예상 문제로 풀어보고, 그리고 기출문제와 비교해보고, 이런 거를 직접 이제 보통 학생들이 직접 하기에는 힘들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리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상 문제 같은 경우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뉴스를 보여주거나 설명을 해주고 그걸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한류노트도 마찬가지죠. 문법도 정리해주고 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고 있죠. 네, 이런 네네, 주변에 맞아요. 있는 주변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SNS나 유튜브 또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시간을 훨씬 줄여줄 수 있죠.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할 부분은 이 정도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출문제 먼저 공부하기.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이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자주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기. 반복해서 공부하기. 53번이나 4번은 필사하기. 이 정도만 여러분들 스스로 하고, 나머지 부분, 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뭐, 책을 보고 이런 것은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인터넷도 발전하고 또 유튜브도 있고 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또 인스타 같은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내가 열정과 노력과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네. 네, 다음 두 번째로는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시험을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있다고 했었죠. 먼저 토픽 시험에서 쓰기 53번과 4번을 충분히 길게 썼어요. 잘 쓴 것 같아요. 이번에 시험 점수가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수가 막상 나오면 쓰기 점수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낮아서 왜 이렇게 점수가 낮지? 이렇게 좀 의아하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학생들의 글을 제가 확인하고 비교해 보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원고지 쓰는 방법을 몰라서 틀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원고지 쓰기 방법 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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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원고지 쓰기 방법이 있죠. 근데 이 원고지 쓰기 방법 자체를 몰라서 잘못 쓰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글씨를 예쁘게 써야, 이 예쁘게 쓴다라는 게요. 정말 이렇게 예쁘게 쓰라는 말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글씨를 읽는 사람이 이게 어떤 뜻인지, 어떤 단어인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하기 쉽게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글씨 자체가 어떤 글자인지 알아보기 힘들게 쓰는 학생의 경우에는 맞는 답을 쓰고 길게 답을 썼어도 사실은 점수 주기가 좀 어렵죠.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런 두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시험 볼 때 중요한 건 뒤에서 좀 설명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54번 같은 경우에 문제와 관련한 답을 써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문제와 관련 없는 자신의 생각을 길게 써서 점수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문제가 노인 문제의 이유라고 하면 노인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만 쓰면 됩니다. 그런데 노인 문제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쓰면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노인이 무엇인지, 뭐 나이가 몇 세 이상이 노인이고 우리 주변에도 노인분들이 뭐 몸이 아프거나 힘들어서 병원에 가고 또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직접 주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그런 경험한 것들을 길게 쓰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렇게 길게 써도 문제와 관련한 답이 아니면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세요. 답을 쓸 때는 물어보는 문제, 54번에서는 1번, 2번, 3번 문제가 정해져 있죠. 그 문제와 관련한 답만 쓰도록 연습하는 게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시간 맞춰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쓰기 시험은 51번부터 54번까지가 50분 동안 시험을 봐요. 50분 동안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근데 보통 공부할 때 학생들은 시험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연습하고 답을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시험으로 갔을 때는 53번 문제를 풀고 있는데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54번에서는 서론밖에 못 썼다. 54번 중간밖에 못 썼다. 이런 학생들이 좀 많거든요. 먼저 시험 공부할 때도 시험 볼 때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에 맞춰서 맞춰서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시험 시간에 맞춰서 실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연습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크게 긴장하지 않게 돼요. 잘하는 학생들도 평소에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시험 보는 중에 긴장해서 틀리거나 답을 쓰지 못하거나 연습한 대로 답을 쓰지 못해서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긴장하지 않게 하려면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연습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연습하다 보면 이게 자연적으로 머릿속에 그 시험 보는 상황을 상상하고 그대로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걸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학생에 비해서는 긴장하지 않고 차분히 시험을 볼 수 있게 돼서 크게 도움이 되죠. 또 시험 시간이 길죠. 12시 반,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12시 반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납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듣기와 읽기와 쓰기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서 간단한 간식,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집중이 좀 떨어질 때마다 쉬는 시간에 한 개씩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다음에 원고지 쓰기인데요. 이제 이 원고지 쓰기 보면 대부분 원고지 쓰기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학생들이 제가 첨삭을 해주다 보면 자주 틀리는 원고지 쓰기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수점이나 분수 같은 것을 쓸 때 학생들이 많이 틀렸는데요. 소수점, 숫자 가운데 있는 이 점들 또는 이런 분수 표현 같은 경우에는 한 칸에 두 글자씩 써라 라는 거. 또 아직 영어와 관련해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지만 영어와 관련된 영어 글자가 53번에 시험 나왔을 때는 대문자는 한 칸에 한 글자씩 이렇게요. 소문자는 한 칸에 두 글자씩 이렇게 써라 라는 것도 주의하면 되겠죠. 근데 그 외에 다른 기호들, 기호들, 물음표, 마침표 또는 쉼표 또는 퍼센트 같은 이런 기호들은 한 칸에 한 글자씩 쓰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직접 원고지 쓰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상 문제 수업을 할 때마다, 쓰기 수업을 할 때마다 제가 직접 원고지에 써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원고지 쓰기를 직접 보시면서 이걸 여러분들이 옮겨 적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써야 하는지 머리로 기억하지 않아도 손으로는 기억해서 시험 볼 때 자연스럽게 쓰고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53번 문제의 주의점 두 가지 설명드렸죠. 그래프들을 연결하는 접속사 연결하는 말 주의해야 한다는 거. 마지막 부분 문장으로 만들 때 학생들이 많이 틀린다는 거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54번 문제의 주의점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앞에서 54번 문제 많이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와 관련한 답을 쓰지 않아서 많이 틀린다고 했었죠. 두 번째는 글이 정리되지 않아서 좀 글을 지저분하게 써서 약간 어떤 답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답을 썼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54번 문제 푸는 방법이 있었죠. 문제 푸는 방법. 문제 푸는 형식. 이 형식에 맞춰서 답을 쓰려는 연습이 필요하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글을 필사, 옮겨 적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정리된 글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할지 좀 더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서론 부분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 또 본론 부분을 어떻게 시작해야 조금 정리된 느낌으로 답을 찾기 쉽게 쓸 수 있는지, 결론은 어떻게 정리해서 쓸 수 있는지, 서론부터 결론까지 어떤 문장 표현,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썼을 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좀 더 글이 정리됐다, 좀 더 답을 찾기 쉽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데요. 53번과 54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대부분 고급 표현, 고급 문법을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고급 표현과 고급 단어를 아무리 많이 써도 문장 의미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면 문장 자체가 틀리면 사실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학생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고급 표현 또는 다양한 표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같은 단어를 다양하게 다른 단어로 바꿔서 써라, 반복해서 쓰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고급 표현, 다양한 표현을 쓰는 것처럼 보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부하다라는 단어를요 썼다면 이게 같은 단어죠. 자, 이것을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뭐 학습하다, 뭐 배우다,
그래서 53번이나 54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라는 한 단어만 반복해서 쓰기보다는 앞에서 공부하다라는 단어를 썼다면 그 다음에는 학습하다, 그 다음에는 배우다처럼 같은 의미의 단어로 바꿔서 쓰다 보면 좀 더 한글을 많이 알고 좀 더 다양한 표현과 고급 표현을 아는 학생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죠.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우리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들 공부했었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때문에, 때문이다 이런 표현들을 공부했다면요. 그 다음에는 이와 관련해서 뭐 바람에, 뭐 탓에, 뭐 아서, 어서, 뭐 덕분에 이런 다양한 표현들로 바꿔서 썼을 때 좀 다양한 표현들, 고급 표현을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고급 표현 너무 많이 집중해서 공부하기보다는요,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 같은 의미의 단어들,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문법들, 연결된 문법들을 연결해서 공부해서 문제를 풀 때 그것들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연습들,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 사용하면 단어나 표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직접 쓴 54번 문제인데요. 보시면 원고지 쓰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서론과 본론 1번, 2번, 그리고 뭐 3번, 마지막 이렇게 결론까지 앞에 문단이 바뀔 때마다 한 칸씩 들여서 써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또 자,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문장이 이렇게 끝에 걸려서 끝났을 때는 마침표는 이 한 칸에 같이 함께 적습니다. 뭐 교육하기 위해처럼요. 교육하기 띄고 위에죠. 이렇게 띄어쓰기가 중간에 걸렸을 때는 띄어쓰기 하지 않고 그 다음 부분에 바로 붙여서 이어서 적으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하셔서 실제로 시험 보실 때 원고지 쓰기 맞춰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토픽 책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토픽 책을 추천드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을 여러 권 보는 것보다, 여러 책을 사서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필요한 책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좀 책에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토픽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는 책을 이렇게 많이 사서 최대한 많이 이 책 저 책 다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한 번 본 책도 다 이해하고 다 공부하고 버리는 건 아니죠. 보통은 문제 한번 풀고 그냥 틀렸으면 틀렸다, 맞았다, 답만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요. 사실 이렇게 했을 때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 권의 책을 공부하는 것보다 한 권이라도 제대로 여러 번 공부해서 그 한 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아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좀 책을 사기 부담스러워요. 좀 책이 비싸요.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굳이 책 사지 않으셔도 돼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SNS나 유튜브 등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학습 자료가 많죠.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많기 때문에 책 대신 이용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책보다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 열심히 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과 관련한 내용 한번 볼게요.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토픽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볼만한 책과 중급 이상의 학생들이 볼만한 책을 나눠보았습니다. 토픽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자세하게 단어와 문법, 또 토픽 시험에 관련돼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그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책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핫토픽이나 마스터 토픽 같은 책들이 도움이 되고요. 중급 이상의 학생들은 굳이 앞부분에 단어와 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필요 없죠. 직접 예상 문제들을 다양하게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에 맞춰진 책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토픽 쓰기의 모든 것, 또 핫토픽 또는 마스터 토픽 같은 책의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초급 학생들, 앞부분에 좀 더 설명이 많고요. 또 단어라던가 문법, 또 토픽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대로 나는 좀 중급 이상이다. 나는 4급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퍼펙트 토픽 또는 탑 토픽 또는 연세대학교나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쓰기와 관련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기출문제들. 이런 책들을 사서 직접 풀어보시는 게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퍼펙트 토픽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장 많이 넣어 놓았기 때문에 연습할 때는 퍼펙트 토픽 책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 가지 장학 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장학이라는 것은 공부를 잘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말하죠. 크게 한국어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장학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GKS 장학 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각 대학별 장학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유학을 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부담되시죠? 한국에서 유학하시는 학생들을 보면 이제 공부도 하면서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점수가 잘 나오고 토픽 그 점수도 높으신 분들은 이런 장학 제도를 이용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말한 GKS 장학금의 경우에는 정부 초청 장학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그 유학생을 받아주는 거죠. 이때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대학교 학부 과정이라는 것은 대학교 입학을 위한 학생들을 말하고요. 대학원 과정이라고 하면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학원, 석사나 박사 과정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스터디 인 코리아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학제도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GKS 장학금은 이런 겁니다. 먼저 이렇게 지원 자격은 쭉 보시면 되겠죠? 모두 다 외국인, 부모님이 모두 다 외국인이고, 전 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위주로 뽑고 있고요. 또 토픽 성적이 5급 이상인 사람들은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GKS 장학금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요. 그래서 되도록 성적이 높은 토픽 6급 이상인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좋겠죠. 보면 GKS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입니다. 보시면요. 정착 지원금이라고 해서 나오는 돈도 있고요. 또 생활비도 달마다 받을 수 있고요. 의료 보험료도 지금 지급이 되고요. 어학 과정,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이라면 분기마다 80만 원 돈도 나오죠. 학비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한국에서 유학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큰 돈을 내지 않고도 한국 유학이 가능한 장학금이 GKS 장학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GKS 장학금을 알고 있고 이 GKS 유학생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좀 괜찮게 나오시는 학생들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유학 오시는 것도 좋은 혜택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는 각 대학들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마다 외국인 장학금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
뭐 성적 우수자,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받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떤 학교는 성적이 좋을 경우에 수업료 50%를 받는다. 이런 장학금도 있죠. 근데 주의할 사항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대학들은 성적에 따라서 30%에서 100%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학 사이트,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에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한 방법이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대학들에 따라서 토픽 뭐 5급, 6급 이런 받은 학생들은 장학금이 좀 차이가 나게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대의 경우에 토픽 6급을 받으면 학비가 100% 지급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만큼 한국에서 유학생활도 좀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돈을 많이 내지 않아도 충분히 돈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한국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 GKS 장학금과 대학들에서 주는 장학금 알아봤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기업들에도 장학생들, 유학 온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뭐 아시아 우수인재 장학금이라고 해서요. 뭐 이제 매 3월마다 뭐 대학 등록금, 생활비, 뭐 항공료, 보험료, 한국어 학당 돈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데 지원 분야는 이런 거죠. 뭐 이런 예술 분야와 관련한 학생들에게만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뭐 5월이 되면 매 50명은 뭐 등록금, 생활금, 지원비, 언어 우수 장학금 이런 것들을 포스코라는 기업에서 장학금 지원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대웅재단, 뭐 한국국제교류재단 이런 것들 다 일반 기업들이에요. 이런 회사들에서 이렇게 학생들 열심히 한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장학금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기업들 장학금, 여러 회사들이 주는 장학금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이트 있죠. 이 사이트, 스터디 인 코리아라는 이 사이트에 가면 이 사이트 이 장학금란에 대학 장학금, 또 기업 장학금, 이런 식으로 정부 장학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장학금이 있는지 찾아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 이용하시면 사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여기까지가 저의 오늘 특강과 관련한 설명이었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네, 네. 선생님. 네, 선생님.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한 내용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응답하는 시간 갖고요.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학생 있으세요? 저 있어요. 네네네. 네, 그 53번 문제에는 그 몇 점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몇 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쓰기 점수가 총에서 100점이죠. 이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네. 자, 51번과 52번은 10점씩입니다. 10점, 10점. 그러니까 기억, 니은 두 문제가 있죠. 51번에서는 한 문제당 5점씩 해서 다 맞으면 10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53번은 30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그래프들 있죠, 여러분들. 네. 그래프들 내용, 그래프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다 썼는지, 그리고 두 번째, 단어나 띄어쓰기 같은 것들이 잘못 사용된 것은 없는지. 단어나 띄어쓰기 틀리면 다 점수가 깎여요. 그래서 단어를 틀리게 쓰거나 띄어쓰기 잘못하지 않고 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고 30점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54번은 50점입니다. 50점 점수 어떻게 주냐면요.
54번은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있죠. 1번부터 3번에서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답이 모두 있는지, 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점수를 줘요. 이게 내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구성이 잘 갖춰졌는지. 구성이라는 건 이거예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형식으로 글이 쓰여져 있는지, 이것을 구성에 맞춰서 글을 구성해서 썼다라고 하는데,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지 않고, 예를 들어 결론이 없거나 서론이 없이 문제에 대한 답만 쓴 경우에는 구성 점수가 없기 때문에 5점이 깎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또 여기도 단어나 띄어쓰기 같은 거 틀리면 점수가 깎이고요. 여기에서 53번과 4번 모두 다 단어들을 다양하게 썼을 때, 앞에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기보다, 문법을 반복하기보다 같은 의미의 단어나 문법을 바꿔서 쓰는 게 좋다고 했었죠. 이게 단어 또는 문법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썼을 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단어나 문법의 활용. 이거는 53번도 똑같아요. 이랬을 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53번, 54번 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죠? 네. 그리고 점수 주는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고 점수를 줘요. 사람이 직접 읽어보면서 점수를 줘요. 그래서 점수를 주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점수를 주는 사람이 이 답, 문제에 대한 답, 여러분들이 글을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하기 쉽게 깔끔하게 써야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100명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 100명의 글을 다 읽고 점수를 줘야 돼요. 보다 보면 지치지 않겠어요? 너무 힘들겠죠? 네. 그래서 보통은 시험을 채점을 하다 보면 가장 빠르게 어떻게 하냐면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내용이 괜찮으면 점수 다 주고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또 단어나 띄어쓰기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있으면 한 개당 점수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답을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답이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53번과 54번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일기는 주위 문제들이 조금 어려워서 혹시 이기에 대한 조금 조언이나 줄 수 있을까요? 쓰기 문제가 어려워서. 아니, 이기 문제예요. 읽기 문제요. 네. 읽기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먼저 그 3단계 공부 방법 있죠. 그 3단계 공부 네. 방법처럼 기출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와 문법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읽기는 문제 푸는 방법이 좀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 네. 문제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들이 있죠. 네. 그런 방법들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법들이 정해져 있다는 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글이 길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시간 안에 읽기 문제 풀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조금 좀 쉽게 빠르게 문제 푸는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푸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주제 찾기 문제의 경우에는 주제가 대부분 글의 어느 부분에 있다, 이걸로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경우는 제가 이미 와봄 토픽 유튜브에서 읽기 문제 푸는 방법, 뭐 이 부분에서 여러 차례 읽기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읽기 문제 종류에 따라서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 읽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다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51번과 52번 같은 경우에는 모범 답, 정해져 있는 답만 점수가 딸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의미가 비슷한 그런 답이면 또 점수가 뭐 딸 수가 있을까? 10점이면 10점 점수가 딸 수가 있을까? 그건 궁금합니다. 51번과 2번은 사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법, 표현, 또 단어,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 답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문제 안에서 그 단어와 문법 어떤 걸 쓰면 좋다라고 알려주는 힌트가 있죠. 네. 이건 이해하시죠? 힌트가 있죠. 근데 네. 한국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에서 힌트로 알려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바꿨어도 맞는 답으로 네. 인정될 수 있어요. 인정 답안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 뭐 했기 때문에 라고 썼는데 때문에와 같은 의미의 문법 표현은 뭐 하는 바람에 뭐 해서라고 써도 똑같은 원인을 나타내죠.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런 답들도 다 맞는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한 가지 표현만 공부하기보다 그 표현과 연결해서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있어요, 선생님. 네. 그 54번에는 그 처음으로 보는 그런 주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진짜 시험할 때는 어떻게 빨리 쓰면 아니면 어떻게 짧아도 점수 진짜 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했었어요. 전에 저와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이. 그래서 와봄 토픽 유튜브에 학생들 질문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네. 그 채널에 그 목록에 가면 서론 쓰는 방법, 결론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시간이 없을 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을 때 최대한 한 글자라도 더 쓰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상에서 보면 문제와 관련한 내용만 빨리빨리 써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없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너무 힘들죠? 이제 보통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특강을 할 수 있게 자리를 준비해 주신, 이렇게 한류 노트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한류 노트님의 페이스북을 이용해도 한글과 관련해서 토픽과 관련해서 공부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궁금한 것 또는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 같은 문법 정리 또는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연결해서 공부하는 그런 방법들의 경우는 와봉 토픽 채널에서도 많이 연결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또 실시간 수업으로도 요즘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수업을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면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